안녕하세요. 남정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제목이 문화의 측면에서 본 한일 교류라고 한 다음에 과거에 없었다고 썼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다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문화 교류라는 건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동시간대에 비슷한 수준의 문화가 오고 가야 교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정 시기에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화의 측면에서 교류라는 것은 앞날에 젊은 세대한테도 필요한 그런 남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문화 교류를 위해서 일단 일본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체 세미나의 큰 틀이 그겁니다.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하자 이런 일인데 일본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이해하는 일본이 과연 지금 제대로 이해가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다지 맞는다 생각을 갖다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6월 29일 날짜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95년도 이제 고베 대지진 때 70대 노부부가 집이 무너서 아내가 깔렸는데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남편이 통곡하는 대신에 구조대원들에게 90도로 절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보는 듯 못 사겠던 기억이 생생하다라는 것을 어떤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그래서 논설위원의 시각이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일본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민족에서 설명할 때 보통 중국은 다 알고 계시죠. 관시라고 하죠. 관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저신용 사회입니다. 믿을 거는 아빠, 마누라, 자식 새끼밖에 없는 거.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관계인으로 밀어주는 것이 나한테 관계가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밀어주지 절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관시가 성립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불가능한 거고 당연히 자본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일단은 자기 자소, 자기 핏줄을 갖다 버리고 능력을 따라가지고 어떤 것들이 배정이 돼야 되는, 이게 신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에 가능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주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일본에 대해서 많이 하는 얘기가 혼내하고 다테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일본의 키워드를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에 전제를 해서 미리 좀 이해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사과하라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사과를 분명히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는 지금 겉으로만 사과하고 속으로 사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안을 갖다 배를 찢어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일본 미치는 거죠. 사과하지 않았느냐. 자꾸 속마음을 밝혀라. 어떻게 밝히냐. 이게 이제 한일 관계에 가장 충돌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본이라는 나라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 그게 바로 저는 일본어로 해서 와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이 그거죠. 인간과 인간이 화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단 일본의 가장 기본의 정신입니다. 일본의 덴도가 계속해가지고 뻗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누가 한쪽 뒤집게 되면 다음 때는 상대방이 싹 죽습니다. 이런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서로가 상대를 절멸하는 방식은 피하자. 우리가 요 섬나라에서 공존해야 된다. 중국처럼 땅이 넓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 연도에 정권 잡았던 너를 싹 죽이게 되면 다음에니라 우리 죽일 테니까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와라는 단어가 일본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를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메이와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연령대 있으신가 많이 들어보시는 말일 텐데 메이와코, 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메이와코. 그 다음에 남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는 이치니마에 내가 내 몫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 몫을 안 하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본이 이해하는 두 가지 단어 와에 이어가지고 메이와코고 이제 이치니마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구발입니다. 기구발이.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상대방이 덥다고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물을 주는 거, 이게 바로 기구발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배려를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서로 간에 충돌이 안 나게 가장 아름답게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를 할 때 방식이 거칠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용도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야사시 부드럽고 상냥하게 하는 거가 규고발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본을 설명하는 키워드 5개는 와하고 메이와쿠하고 규고발이 이치네마에 야사시 5시 생각을 합니다. 요게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속마음과 겉마음을 말하는 거. 날씨가 덥네요라고 밖에서 들어온 방문객이 말을 했을 경우에 얘기는 물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속마음과 겉마음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쓰는 좋은 용도 같고, 아무리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집에 찾아온 아들도 돈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겉도는 얘기만 하고 가는데 끝날 때는 엄마가 돈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규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혼내하고 다테마에를 진짜 가르치는 말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갖다가 일본 사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무슨 일본 사람이 괴물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각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그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서 일본과 서양의 문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일본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다. 서양의 문화는 죄의 문화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항상 신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 눈을 상정을 하고 나서 내가 인생을 가서 살아갑니다. 항상 내가 조심할 때는 신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수치 문화는 그 사람의 눈입니다. 누가 나를 볼 경우에는 이게 수치스러우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것 뿐이고 남이 안 보면 합니다. 그래서 남이 안 볼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2차 전쟁할 당시에 그 동남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가 안 보니까 그러다 힘을 막 나니까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루스 베네딕트도 일본 한 번도 안 가고 오로지 책만 가지고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가 일본에 가가지고 몇 사람 만나가지고 일반화 시키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딱 완벽하게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만 그 속내 이거 얘기할 때 그런 전제 조건 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을 소개하는 키워드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뒷담화 말고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좀 멋있는 한국인의 특징이 있겠는데, 이런 각도를 가지고 한일 교류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간에 피 안 보고 서로 잘해주는 거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607년부터 메이지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1868년까지 해가지고 220년 정도가 아마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이 설린 관계를 가졌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력도 별 차이가 없고, 특별히 무슨 침략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대 이제 보면은 뭐 가야 왕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고대 문명들이 들어갔는데, 많이 아시는 뭐 왕인 박사, 궁궐본, 아직기 같은 사람들이 한문하고 불교를 전해줬는데, 그거는 뭐 그게 무슨 교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건너온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명이라는 것은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흐르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동해에서 서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유럽으로 이진해 이런 방식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간 것뿐이고, 교류라고 그러는데 이제 진짜 약간 교류라고 본다는 게 바로 조선 통신사 때 얘기입니다. 조선 통신사가 14차례를 갔는데, 처음 3번째는 그 포로 귀환 협상 같은 것들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본의 에도노토의 쇼군이 즉위할 때마다 축하 사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일본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옆 나라에 그래도 동아시아의 강국이 쇼군의 즉위를 축하하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사절단이 갈 때마다 600억 엔 정도, 600억 가까운 돈, 현재 돈 그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기꺼이 부담하면서 사절단을 에도노가 초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가서 칭찬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명 정도가 갔는데 600명이나 800명 정도의 호위단이 붙어가지고 사절단 호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일본에서도 감사를 하는 사절단을 보내겠죠. 근데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주작하고 이런 것들인데, 조선에서 건너간 것은 주작이고 일본에서 건너온 것은 담배, 고추, 고구마 이런 거 건너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문명 간의 교류라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문명이 역전되기 전이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주자학이라는 정신이 건너고 한쪽에서 물질이 건너왔거든요. 물질과 정신을 나눠가지고 한쪽을 낮추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는데 어쨌거나 교류라고 할 때는 내가 A를 줄 때 B가 올 때는 동질의 것이 와야 다른 질이 온다는 거 사실은 교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가장 설린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나 문명의 교류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륙과 선이 닿아있던 조선이 유리했던 것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한일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메이지 이신을 통해서 이게 역전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데 좀 전에 설명해준 대로 그냥 김다인 박사 과정이 설명해준 대로 이게 1910년대에 일본에서 거의 모든 것이 건너왔고 우리는 거기서 지금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우리는 그때 조선시대 주작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못 준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줄 게 없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걸 받는 것 뿐이었고,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서유럽의 그 일반 문명 국가와 달리 후반 문명들,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을 그대로 따라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이고 압축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은 조선 역시 그다지 뭐 훌륭한 근대화가 이루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유일하게 비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근대화 그거까지가 몇 년 전에 찍겠다고 근대화 역사를 쳐들어오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탓할 것도 아니게 당시 제국주의 패턴이 그러니까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1차적으로 서유럽의 프랑스나 영국 이런 쪽에서 가진 식민지들을 차지해보겠다 독일이 뛰어들었을 때 아프리카에 이때는 나미비아 이런 데 쳐들어갔거든요. 독일이 나미비아를 합병하고 이런 거하고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건 전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은 제국주의 패턴이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대화라는 것이 이제 아까 김다인 씨가 얘기를 해줬는데 근대화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박정희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무슨 뭐 공장사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근대화는 뭐냐 하게 되면 근대화는 인간 신체 기관이 이렇게 외연이 확장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1km 이상을 보기가 어려운데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1km 이상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하루에 50리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차를 타는 순간에 이 사람은 5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100m만 있어도 저 사람이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전화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신체 기능이 확장되는 것이 근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쉬운 개념으로는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간을 인간의 평상시에 그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 발생한 그 도로나 철도 이런 거가 나온 게 바로 그 여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행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리테 이탈리아 여행 그 책을 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되게 시시하거든요. 하긴 보면 그렇습니다. 또 34살 때 쓴 책인데 저도 보면서 그랬어요. 34살 먹는 뭐라 했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시만 해도 뭔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길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획기적인 거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확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프로이센 가가지고 본 다음에 열심히 철도를 갖다 놨죠. 계속 해가지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박정희가 독일 갔을 때 독일 대통령이 보여준 게 고속도로하고 통신이었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되면 이제 근대화라 해서 철도에서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도로가 감당해주고 그다음에 통신은 뭐냐면 정보를 갖다 빨리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이거를 박정희라는 아주 특별한 개인이 이 통신은 정말 중요한 확장 개념이고 이거 빨리 들어야겠다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보통신이 막 발전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갑자기 안 맞는 거 하던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윤식 선생이 있는데 정말 그 평생 읽고 쓰고 바보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딱 한 가지 죽기전까지 해결을 못하고 돌아가신 거가 한국 문학사는 일본의 이식 문학사다. 일본의 이식된 문학사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된 문학을 연구를 하는데 이 한국어로 된 문학이 일본에서 건너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연구가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저는 꼭 그분이 이식문학사 문제 해결했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이식문학사다. 그래서 이제 이화 같은 그 좌익 계통이지만은 시를 굉장히 잘 쓴 이 시인 같은 경우도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서 이런 시를 가져다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면 사무실 권역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리지널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고,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이제 옆에 뭐 조윤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은 영화, 연극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일본을 그대로 갖다 뱉고, 이술과 그 심순의 얘기도 하셨지만은 다 아시죠? 군직계좌라는 걸 갖다가 그대로 번안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들통 안 날 줄 알았지만 맨발의 청춘 신성기 씨 나왔던 그 영화도 일본 영화 그대로 가서 뺏겼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걸 갖다 재해석하고 그럼 다행인 거죠. 마찬가지로 미술과 건축도 똑같이 일본인의 머리를 통해서 들어왔고 조선은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서의 문화, 연극, 영화, 음악, 미술, 건축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역사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비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역사의 기본 설정이 있는데, 그 대부분 서유럽 국가들이 종교 개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국가, 절대왕정, 중상주의, 그 다음 시민혁명, 자본주의, 제국주의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패턴을 이제 연구를 하고 몸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그 경제 버전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의 경제 버전이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갖다가 터득을 하게 되는데, 후발로 출발한 일본은 시민 사회가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질주할 경우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그 저지선이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나온 거가 나치즘은 그래서 나왔고, 러시아에서 그 시민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군국주의로 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추구했던 근대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이제까지는 없었다는 거가 사실인 것 같고요. 영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모방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모방을 한 적은 있지만 경쟁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제가 연구에서 찾아낸 사례가 요새 그 미스트롯이라는 프로 때문에 그 트로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의 엔카하고 한국의 공짜기 서로 주고받은 영향이 약간 있습니다. 저도 이름만 아는 가수인데, 보가 마사오가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때 살았답니다. 그래서 보가 마사오 하는 스타일, 패턴 중에 일부가 한국의 식민지하고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논문을 만들어서 어떤 그 교류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초기 공작이 일본의 이제 미야코부시 음계라는 거예요. 일본의 이 실행을 보면은 샤미센 이렇게 들고 음악 치잖아요. 그 음이 어디 있냐면은 따따따따따 그래서 이상한 문제를 아시레 밀파 그래 그 음을 갖다가 한국 가요들이 초반에 많이 차용을 했었습니다. 요럴 때 약간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잠깐 동안 이루어졌던 것이 이걸 교류를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경쟁과 모방이 실제로 벌어지다 것은 오히려 경제입니다. 박정희가 두고도 일본만은 따라잡아 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모방을 하고 일본을 빠르게 비키고 뭐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 뒤로는 별로 이제 경쟁과 모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과 모방이 경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양국민에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매우 좋겠죠.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경제라는 걸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보복 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라는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문화는 서로가 한쪽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흡수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강한 쪽에서 약한 쪽에다 영향을 주게 되면은 약한 쪽에서도 뭔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들려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가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그 조선시대나 그 일제 때까지만 해도 세계가 넓었기 때문에, 넓어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그 교류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했지만, 지금은 세계가 좁아진 데다가 채널이 다양해져가지고 굳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뭘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되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우리는 왜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가깝게 있으니까. 가까운 나라끼리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금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기성세대라든가 제가 발표하는 저 포함해가지고 이런 세대는 아주 희망이 없을 것 같고요. 좀 젊은 세대, 과거의 기억이 전혀 없는 이런 세대가 그 교류를 풀어나가는 것만이 한국과 일본이 새롭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글에다 안 썼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가 제2외국어로 많이 썼는데 요새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일본말 한두 마디로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일본 사람 우리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 어디 갔을 때 오야스미나 사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어렵게 배운 단어지만 한 번 쓰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마디로 해주고 저희들 자기들끼리 친근하게 인사니까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다행히도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어순하고 문법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만 노력하면은 일본 가가지고 내가 일본의 호의적인 사람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에서 특히 해양 세력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해양 세력에서 빠지고 인도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 세력을 같이 견제를 하면서 동아시아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싫어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싫어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좋아해야 되고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세미나 논의하고는 조금 거리를 갖다가 든 얘기였지만은 친하게 지낸 적은 없지만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는 길만이 살 길이다. 세계가 넓어져가지고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와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와를 하지 않는 순간에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류가 꼭 필요하고 그 교류에는 문화 교류가 가장 바람직하다. 첫 번째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